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1일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영상은 3가지 파트로 나눠질 건데 시황 짧게 다루고 투자 용어 한 가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되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폐장하고 저녁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황부터 좀 보죠. 지금 이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국 규제,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5월 중순에 이제 한국 간 이후로 2달 정도 매매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파악하는 데는 좀 며칠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첫날부터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장 하락을 좀 주도했던 중국 규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마존에 대한 루머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죠. 텐센트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10% 하락했다 하고 알리바바는 7.7%, 메이투아는 17%나 하락했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여기 시진핑의 도박이라는 해외 기고문을 번역하고 제가 좀 첨언을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내외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시진핑이 상당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규제들도 그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진핑이 지금 공산당을 장악해서 종신독재의 길을 걷고 또 마윈을 비롯한 그런 혁신의 아이콘들을 뭉개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저는 엄청난 자충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독재를 하려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자본주의는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것의 가장 근간은 사유재산이라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함께 꼽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전임자들이 2대 3대에 걸쳐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고 또 자본주의와의 조화를 어느 정도 이루는 시스템을 정말 교묘하게 잘 구축을 해놓았어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거기다가 중국 특유의 개인주의 그리고 다민족 구성과 맞물려서 중국은 일당 독재와 자본주의 체제를 병행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문제는 일당 독재와 1인 독재는 다르다는 거죠. 일당 독재는 사실 일본도 따지고 보면 거의 일당 독재고 싱가포르도 일당 독재인데 수십 년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라도 그 안에서 개인들은 바뀌고 또 당 외부의 개인이 입당을 해서 엘리트가 될 희망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개인의 권력 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임자들이 교묘하게 쌓아둔 밸런스를 다 부수고 아예 영구 집권을 하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현재의 이러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규제들이라 생각해요. 일당 독재에서 1인 독재로 갈수록 사회를 훨씬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혁신은 죽어버리고 엘리트들은 국외로 유출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일단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들 외에는 그다지 큰 이슈는 아니라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정의하는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테이퍼링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차차 다루도록 하고요. 그 외에 어제 비트코인이 아주 폭등을 했죠. 아마존이 암호화폐 관련 채용 공고를 내면서 아마존도 비트코인을 통용시키려 한다는 루머가 돌아서 그랬는데 결국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죠. 여기에 대해서 제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보는데 우선 제가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뤘듯이 1초에 거래 체결을 한 4.6회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비자 카드가 초당 1700회씩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거래 수단으로는 좀 부적절하죠. 그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야 하냐면 지금 최근에 아마존이 그 국제 배송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쇼핑 관련 부서를 론칭을 하고 3주 전에 토니 호겟이라는 그런 해외 진출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영입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그런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로서의 성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아마존의 그런 해외 진출 관련해서 6개국어를 지원하고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25가지 종류의 외환으로 쇼핑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마존이 어떤 외환 딜러의 역할까지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판매자와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로를 쓰는 그런 스페인에 있는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면 중간에서 아마존이 달러와 유로를 환전시켜 주게 되죠. 이게 근데 은근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기도 하거든요. 아마존의 그런 어마어마한 거래 규모를 따지면은 환전에 대해서 마진을 조금씩만 남겨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암호화폐로 통일을 해버린다? 저는 그게 조금 전략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규제 때문인데, 일단 미국 국내적으로 페이스북이 뭐 리브라 하겠다고 까불다가 미국 정부와 의회한테 갈갈이 찢기는 걸 봤는데, 지금 빅테크에 적대적이기도 한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또 암호화폐를 건드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국가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들이 죄다 달라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존이 어떤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마존이 이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프 베조스가 미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중에 치퍼캐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랑 주식을 사게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러한 제3세계의 국가들,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에 있는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아마 부분적으로 암호화폐를 쓰려는 게 아닐까. 그런 곳은 화폐 가치가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 중간자 역할을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많죠. 나이지리아 고객들을 예로 들면은 나이라라는 화폐를 쓰는데, 지금 나이라라는 화폐의 그런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존이 이제 나이지리아 고객들을 상대를 하면은, 나이지리아 고객들은 나이라를 아마존에게 주고 미국의 물품을 살 거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나이라가 계속 쌓이겠죠. 그걸 외환 시장에 가서 팔아치워야 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보시면 하루 만에 막 10% 폭락해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애초에 미국의 물품을 나이지리아 통화로 아마존 웹사이트 나이지리아 버전에 게시를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니까 달러 대비 나이라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물품들 가격도 계속 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공고는 제가 보기에 이런 문맥 안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 한정해서 사용될 그런 암호화폐의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 제 뇌피셜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려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첫날이니까 시황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중국 문제랑 비트코인 그 아마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차차 이제 하루하루 매일 할 거니까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해서 아니면 테이퍼링 또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투자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다뤄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캐파시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이얼이라는 분께서 이제 캐파시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캐파시티라는 것은 직역하면은 용량, 뭐 수용력이라는 뜻인데, 이제 제 영상에서 캐파시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전략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한 문맥상에서 캐파시티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 전략이나 매매 기법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말해요. 이 캐파시티를 넘어서는 자금을 이 전략에 투입하게 되면은 그 전략의 수익률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매우 적은 잡주와 관련되는 매매 기법은 캐파시티가 작은 편이에요. 어떤 특정 시그널이 나오면 이 잡주를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 2억 정도 투입할 때는 괜찮다가 10억, 20억 투입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물량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내 주문이 체결될 때 좋은 가격에 전부 체결되는 게 아니라 밀어 올라가면서 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팔아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점점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체결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전략을 발견하면은 캐파시티가 어마어마해요. 워낙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웬만한 자금은 진짜 티도 안 나거든요. 시장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소화가 돼서 이제 캐파시티가 엄청 큰데, 근데 뭐 국채 시장은 뭐 그만큼 꾸준히 버는 전략을 발견하기는 좀 힘든 그런 효율적인 시장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좀 비싼데 미국에선 싸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가지고 한국에서 팔 수 있겠죠. 뭐 그런 규제 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규제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런 차익 거래 전략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무한대의 돈을 이 차익 거래에 쓸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미국에서 사서 이제 김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은 이걸 자금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이 프리미엄이 점점 더 이제 없어지겠죠. 미국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한국에서는 팔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이제 캐파시티가,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정도가 있다. 보통 차익 거래 이런 부분들은 캐파시티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캐파시티고,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본인이 지금처럼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억을 굴린다면 연 50%, 100%는 쉽게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네요. 저도 어디 댓글에서 본 거라서 이제 사실 확인 안 해봤는데 워렌 버핏이 그 말을 실제로 했든 안 했든 이 이야기가 캐파시티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의 캐파시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지평, 그러니까 장기 투자일수록 캐파시티가 높고요. 또 두 번째는 상품의 거래량. 당연하겠지만 거래량과 유동성이 많은 상품에 관한 전략일수록 이제 캐파시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파시티라는 이제 투자 용어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해봤고, 이제 세 번째 파트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 저는 오늘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시차 적응에 힘을 빌어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청소 좀 하고 샤워하고 5시 정도에 이제 눈 운동 좀 하고 요가를 했습니다. 요가 한 3-40분 한 것 같고, 6시부터는 잡무 좀 보면서 이제 월가제 저 이메일 답장을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답장을 다 드린 것 같고, 7시쯤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작심삼일일 수도 있지만 아주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샐러드, 올리브, 치즈 뭐 이런 거 먹고, 요구르트, 그 다음 검은콩 나또, 히비스커스 티 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슬슬 회사 일 쭉 했고, 점심으로는 스시 먹었어요. 채식 위주 식단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샐러드 먹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첫날이니까 뭐 스스로를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시황 다루고 투자 용어 하나 다루고 이제 자기관리 결심한 거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 보니까 함께 이렇게 자기관리 하는 거 같이 80일 동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댓글로 오늘 이런 부분 나도 지켰다 이렇게 비슷하게 올리시면은 전 댓글들을 하나하나 전부 보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되면서 다 함께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러다가 작심삼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날 시차 적응 빨로 4시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루가 이렇게 길고 자유시간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자존감도 높아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하루를 그냥 잘 살고 하루를 알차게 산 것이 이제 자기애를 좀 높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과시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스스로가 이제 자존감이랑 자기애가 높아서 딱히 타인에게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날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매일 제가 미국에서 저녁 시간에 올리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보시게 되니까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별도로 기본편 영상도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지수 추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주식편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